우리가 왜 달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문을 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었어요. 강연 가면 또는 어디서 인터뷰할 때. 왜 우리는 우주로 가죠? 왜? 사실 그 질문을 너무 뻔한 질문인데 제 스스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대답을. 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가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럼 너는 왜 우리는 달에 가야 되지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얘기할래? 라는 게 제 스스로의 항상 질문이었고 지금도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 탐사에 대한 가치를 다양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적 발견, 당연하죠. 기술의 발전, 그걸 통한 산업과 경제, 이제 우주 경제 시대니까요.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보도 결정되는 우주 시대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까지. 사실 이 모든 게 저희가 우주로 가야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하나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게 되죠. 하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왜 우주 탐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인류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가장 쉬운 대답은 아마 50에서 60억 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태양의 수명, 남아있는 수명일 겁니다. 어쨌든 인류는 50억에서 60억 년 이후에는 이 지구에서 살 수는 없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원의 고갈. 사실 이 문제는 자연환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50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50억 년 이상까지? 저는 그 절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 저희가 코로나를 포함해서 팬데믹 또는 현재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AI 발전. 하지못해 2km 이상만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해도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억 년이 아닌 그 절반이 아닌 그 절반의 절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가 우주를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50년대에 츠콜kov스키라는 소련의 물리학자에 의해서 지구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지만 누구도 요람에서 평생 살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80년대 많이 아시는 칼 세건 같은 경우는 언젠간 우리 인류도 달에 영구적인 기술을 건설하고 화성에 바람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우주 탐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인류는 다음 100년 안에 다른 행성에 이주해야 된다는 행성 이주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됐죠.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년 안에 화성에 인류를 거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주 탐사를 왜 해야 되냐를 다양한 아까 첫 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미도 충분히 저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류의 문명의 지속성과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란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된다. 이 우주에 있는 그 많은 곳 중에 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달은 신화와 소원의 대상. 아시다시피 그림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달의 여신이고요. 오른쪽은 아폴로라고 하는 태양의 신입니다. 둘이는 쌍둥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르테미스가 왼쪽 위에 있는 오리온, 포세이돈 신의 아들입니다. 둘과의 사랑 관계에 있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오빠인 아폴로가 그 시기 질투를 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정갈을 풀어서 오리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슬픔을 못 참고 아르테미스는 아버지인 제우스한테 오리온을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가 뜨고 정갈 자리가 같은 하루에 절대 안 보입니다. 한쪽이 져야 한쪽이 뜨는 그런 신화가 달에 묻어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달을 통해서 토끼로 상상을 하죠. 하지만 50년대, 70년대까지 지나가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이후에 아폴로 프로젝트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이를 통해서 12명의 문워커가 있었고요. 달을 딛고 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운명과 호기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결과를 얻어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달은 우주 탐사의 첫 번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달을 향한 제2의 골드러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달 탐사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달에 대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시도를 할까요? 물론 이 많은 시도 중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달에 도착하거나 착륙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기술입니다. 많은 실패들도 있었고요. 다누리 또한 아시다시피 이런 달 탐사의 한 결과를 획을 그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애리조나 대학교의 복도에 저도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저걸 보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달에 우리가 탐사를 했던 타임라인입니다. 확대해보면 왼쪽이 무인, 오른쪽이 유인인데 거의 70년대까지 없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다시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도 KPLO가 당당하게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성공한 나라들의 7개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찍혀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나라들이 달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달은 지구에 있는 5대양 7대륙이 아니라 8번째 대륙으로 이미 의미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사는 달에 아르테미스라고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해서 달에 인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테미스를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는 것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우주인을 보내되 이번엔 처음으로 여성을 보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달 신화를 보여드릴 때 달의 여신이 아르테미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왜? 처음으로 달에 여자를 보내거든요. 아폴로 때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 오른쪽 밑에 있는 SLS에 있는 사람이 타는 크루십 이름이 오라이온입니다. 그 아르테미스의 애인이었던 오리온. 이 스토리가 도대체 그러면 70년도 때 이미 아폴로 프로젝트 하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사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아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화에 의해서 뭐 만들어진 건지는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 가슴 속에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 네이밍을 하는 그 나사의 전략을 보고 한편으로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르테미스는 단지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거주할 수 있는 기초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화성이 아닌 달 또는 다른 행성 포함해서 탐사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달에 어떻게 하면 더 지속해서 인류가 진화하고 거주할 수 있을까라는 걸 검증하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기술들의 목적은 마지막으로 화성에 인간을 거주시키는 그런 목적의 일환입니다. 큰 측면에서 보면 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즉 뭐냐, 달은 저희가 화성을 가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전처 기주로서 의미를 또 갖습니다. 이 부분이 달이 갖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화성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화성을 거쳐서 더 먼 심우주를 향한 인류의 이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분들에 의해서 왜 인류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인류 운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지되고 이어졌을 때 저희도 인류도 코스모스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칼 세건의 코스모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문구의 하나의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뭐 이 부분은 아마 김은혁 박사님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디로 갈 거냐, 달에. 달의 남극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전축이 1.5도밖에 안 틀어졌기 때문에 항상 태양빛이 옆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남극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영구 음영적이 생기게 되고요. 이 가운데 보면 이런 영구 음영적에 세크템 크레이터라고 있는데 직경이 저 생각보다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폭이 40km가 넘습니다. 깊이가 4.2km입니다. 깊이가 4.2km면 태평양 평균 해수면 깊이입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165도 이하 정도의 영구 음영 지역이라서 물이 얼음의 형태로 있다면 증발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얼음이라고 하는, 즉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 저런 영구 음영 지역을 창조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단위에 탑재되어 있는 섀도우캠을 통해서도 세계 최초로 저 영구 음영 지역의 내부가 밝혀진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었죠. 두 번째, 왜 달에 가죠? 어디 가는지는 알겠는데 자원입니다. 사실 달에는 수소, 헬륨3 포함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단지 물로서 아니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한 어떤 필수 자원으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연료로서도 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르테미스의 하나의 주된 명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원 자체에 대한 연구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레벨을 적어봤습니다. 자원이 어디일지 추정을 하고요. 어디 있네라고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있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장량을 어떻게 되지라고 매장량을 추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매장량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확정 매장량을 정해야 되는 레벨까지 너무나 많은 단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제가 추정컨대 한 확인된 자원 정도? 나머지 측정이나 추정이나 확정까지 너무나 많은 업무가 남아 있고요. 이런 후속 업무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연구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달에 가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인간을 태워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로켓 발사체에 비교를 해보면요. 뉴스테퍼드라고 하는 발사체, 많이 아시는 소유주, 한 50m가 됩니다. 다누리를 실었던 팰콘 9은 70m 정도 높이고요. 아폴로 때 썼던 세턴 5 같은 경우는 110m 정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SLS라고 하는 더 추력이 커진 우주 최강의 발사체가 나타나면서 사실 저 SLS 발사장에 조립할 때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높이가 160짜리 건물 위에 올라가야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0m짜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타쉽이 만들어졌고요. 꿈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5번째 발사 시험의 장면을 제가 편집을 해놨고요. 33개라고 하는 엔진을 조합을 해서 1단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2단을 이용을 해서 화성에까지 갑니다. 그 화성에 갈 때 더 중요한 건 우주 공간에서 공중급유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상상은 너무 빠른 현실이 왔고요. IT 업계뿐만 아니라 우주 쪽도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겁이 날 정도로,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실 울컥했는데, 메카질라라고 하는 랜딩 장치로 1단 착륙선을 저렇게 잡아낸다는 거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눈물이 그때 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가서 뭘 할까? 결국에는 거주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유럽에서는 모듈을 이용해서 달과 화성에 거주를 하고 인간을 체류시키겠다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화성에 있는 토양을 이용을 해서 3D 프린팅 기술로 지구에서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인간을 1년 동안 거주시키면서 거기서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 또는 에너지, 어떠한 에너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주교 환경 구축할 때 필요한 기술들, 우주 식물 재배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을 연구를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 개발들이 단지 화성과 달에 인간을 거주하기 위한 필요 기술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 인류가 지구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거꾸로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다누리 발사 장면 많이 보셔서 아마 아실 텐데요. 저 위에 영어로 써있는 다누리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이라고 하는 문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사 당일날 발사 컨트롤 센터에 스페이스X하고 항우연 멤버들이 같이 있을 때
그 스페이스X 쪽에 런치 디렉터라고 하는 줄리아 블랙이라고 하는 담당자가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줄리아 블랙이 누구냐면 카운트다운 하는 그 실제 리더고요. 그 여자분도 이 다누리 미션이 본인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하면서 다누리가 달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멘트를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좀 한국말로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 오신 게 저 다누리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입니다. 한국말로 설명하면 다누리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를 그날 아침에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발음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로켓 사이언스보다 어렵다고 했더니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가능한 받침이 없도록 다누리, 가자, 달로. 물론 달로는 좀 발음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발사하기 바로 1시간 전인가요? 다시 제 방에 와서 보르님 발음 한번 체크해달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너무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좀 더 제가 자신 있게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사 장면에 그 다누리 가자 달로가 멘트가 끝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끝으로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가자, 달로. 발사가 딱 끝나면 발사 그 컨트롤 센터 안에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문 열고 바로 뛰쳐나와서 하늘을 딱 바라봤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다누리를 봤던 장면이 근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나 기특한 우리 다누리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리고 2주년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3주년, 4주년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